일단은 상담을 할 때까지 이제 잘 해주시죠. 연락도 잘 받으시고 잘 해주시는데 안 주시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죠. 이제 계약금을 이제 어느 정도 받으시고 공사를 시작해요. 막 바닥을 뜯어놓고 이제 다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안녕하세요. 오늘 주말인데도 일하세요? 오늘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도 네, 또 인테리어 관련해서 또 꿀팁 제가 좀 들으러 왔거든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주말까지 개인 삶을 빼서도 하시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는 반면에 네. 또 어떤 곳들은 뭐 계약했는데 연락 안 되기도 하고 뭐 공사 시작하지도 않은 데도 있고 네. 보면 인테리어가 막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막 인테리어 때문에 피해본 얘기들을 종종 들어요. 그렇죠. 뉴스에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네. 좀 세게 말하면 사기도 있고 또 작게 말하면 분쟁이나 피해 사례도 많아서 이런 거 고민 다들 많더라고요. 네. 인테리어 사업체로서 쭉 10년 넘게 하시면서 되게 다양한 케이스를 봤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인테리어 관련해서 어떤 사기 유형들이 있고 어떤 분쟁 유형들이 있어서 어떤 걸 미리 알고 예방하면 좋은지 쉽게 좀 설명드릴게요. 인테리어 계약하고 공사하기까지 그 보편적인 정상적인 과정 프로세스는 한번 쭉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일단은 먼저 고객과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견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사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계약금을 입금하고 중간에 이제 중도금이나 이렇게 입금하시고 나중에 공사 마무리 후에 잔금 입금하시는 순서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심플하네요. 네.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과정이면 사기 유형? 네. 피해보는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시가? 일단은 상담을 할 때까지 이제 잘 해주시죠. 연락도 잘 받으시고 잘 해주시는데 견적서를 안 주시는 경우도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예 견적서 없이 계약을 하세요. 구두로 뭐 그냥 구두로나 아니면 뭐 문자나 사진이나 아니면 뭐 예전에 했던 그냥 사진 하나 보여드리거나 간혹 가다가 견적서를 주시긴 하셔서 저한테 이제 보여주시는 고객들도 있어요. 다른 데 상담 다녀오셔서 보여주는 경우 있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써 있어요. 그렇게 해서 디테일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제 생각에는 일부러 사기를 치신다기보다는 너무 항목이 간단하게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욕실 공사 500만 원. 그러면 욕실 공사에 어디까지가 이제 욕실 공사냐? 변기나 세면대는 뭘로 들어가냐? 타일은 뭘로 들어가냐? 조명은 어떤 걸 쓰느냐? 이런 게 전혀 나와 있지가 않은 거잖아요. 근데 그런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많이 받아봤고 또 충격이네요? 제대로 된 업체면 분명히 본인들이 더 디테일하게 써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업체들도 분쟁이 일어나는 게 싫으니까. 저는 역으로 더 자세하게 써드리거든요. 변기는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무슨 제품 이렇게 써요. 왜냐하면 그걸 쓰지 않으면 나중에 고객이 또 역으로 엄청 비싼 수입 제품을 또 요청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정상적인 업체라면 자세히 써주실 겁니다. 이거를 안 써주는 곳이 있다라는 맞아요. 것도 맞아요. 알았고 네. 사실 안 써준다는 게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냥 막 계약하다 보면 의심을 안 하기 시작하면 그쵸. 쭉 흘러갈 텐데 그쵸. 그랬을 때 사실 내가 서면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을 맞아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도배 같은 경우도 뭐 실크 도배를 하는지 그다음에 속에 있는 도배지를 다 뜯고 밑작업을 하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정상적인 업체면 다 써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연인들끼리나 진짜 좀 친구끼리도 연락이 막 되다가 어느 순간 약간 내 연락을 늦게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나를 좀 신경 안 쓰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으셨죠? 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은 똑같아요. 바빠서 연락이 엇갈린다 이건 아니에요. 바빠서 연락이 엇갈려도 바로 전화 오실 거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이유로 전화 못 받았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일부러 피하는 느낌? 이렇게 되면서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죠. 이제 계약금을 이제 어느 정도 받으시고 공사를 시작해요. 막 바닥을 뜯어놓고 이제 다 철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공사들이 일정대로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로 쭉 집을 한 일주일 뭐 이렇게 두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전화를 하겠죠. 왜 사장님 오늘은 공사가 없나요? 그러면 제가 진짜 이런 사례 많이 봤어요. 몸이 아파서 죽을 병이 걸려서 또는 막 교통사고가 나서 네 지금 못한다. 근데 뭐 교통사고는 하루 이틀은 진짜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뭐 갑자기 암이 걸렸다. 진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은 사례를 봤고 근데 아프다니까 어떻게 말은 못 하잖아요. 신뢰가 안 가긴 하겠지만 갑자기 암이 걸렸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연락이 안 되다가
이제 쭉 공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사기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럴 왜요? 때는. 왜냐하면 사기는 계약금을 받고 공사 이행을 안 했을 때 사기죄예요. 공사를 안 했을 때. 네, 근데 이거는 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공사할 의지를 보인 거잖아요. 어디서 의지가 나와서? 철거를 해놨죠. 그리고 짐도 갖다 놨죠. 그리고 짐도 아예 안 갖다 놓지 않으실까. 분명히 하루에 뭐 한두 개나 이렇게 조금씩은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 의지를 보인다면 이거는 법원에서 완전한 사기죄로 성립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나중에 따로 하시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겨요. 와, 그럼 명확히 저 사람 잘못이다 딱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법적으로? 그거를 아시는 업체들이겠죠. 아마도 계속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냥 악질 사기 업체네요, 그런 거면. 그쵸.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말하면 그렇죠. 와, 근데 그러면 진짜 돌아버리겠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인테리어 시작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나 인테리어 안 할래. 그쵸. 그냥 집 깨끗하지 않아도 그냥 들어가 살래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다 철거해 놓으면 이제 집에 이사도 못 가는 거예요. 날짜는 정해져 있고 그리고 그럴 경우엔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이미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데 뭐 만약에 저한테 의뢰를 하신다 해도 저도 약간 고민이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여기랑 어느 정도 분쟁이 마무리가 됐는지 안 된 건지. 그래서 또 새로운 업체를 섭외하기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이분과 뭔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날짜를 딱딱 맞춰서 이사를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뭐 호텔 생활을 하시거나 진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아니, 들으면서도 지금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는데 근데 이런 경우가 많다고. 많아요. 많습니다. 이거 진짜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포기할 수도 없는 건데 와, 이거 예방법 너무 필요하네요. 너무 알아야겠다. 오늘 그러면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인테리어 악덕 사기 업체 예방하는 방법이랑 꼭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작은 분쟁들과 네네. 피해 사례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팁까지 좀 또 인테리어 전문가로서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으로만 활동하는 업체가 아닌지 한번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물론 뭐 그런 온라인으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들 하시지만 저희도 그렇고요. 근데 그것만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사무실 공간이 있는 건지 오프라인 영업하는 곳이 있는 건지 그게 없는 건지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은 사무실이 없다는 거는 떠돌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사실 연락이 두절되면 찾을 방법이 없어요. 없는 거죠. 네, 차라리 뭐 사무실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뭐 직원들도 있을 거고 뭔가가 그래도 내가 가서 좀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아예 인스타그램 그분의 핸드폰 번호 딱 그거 하나다 아는 게 하나다.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핸드폰 잠수 타고 그러니까요. 온라인 쪽 번호 다 닫아버리면 바꾸는 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제 아시는 분 중에 인스타그램은 계속 페이드가 올라온대요. 근데 저는 안 받는데요. 너무 더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 그냥 다 잠수를 타셨으면 뭐 어디 돌아가셨나 보다 막 진짜 이렇게라도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고 인스타그램은 계속 피드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더 약을 그 너무너무 화가 난다 이런 경우가 있어서 꼭 온라인상으로만 활동하는 업체는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고 다음으로는 또 실내 건축 면허가 있는 회사인지. 실내 건축 면허. 네,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면허가 있으려면 사실 사무실이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면허가 있는지 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좀 제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좀 작은 우리나라의 업체들은 많이 면허 없이 이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도 되게 많으셔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게 없어도 일단 가능은 한 거예요? 가능은 해요. 법적으로는 1,5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가능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건축 면허 있는 업체를 찾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금력이거든요. 또 이것이 공제조합에 자금을 또 예치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기술인이라고 해서 2명의 이제 직원이 등록이 돼야 하고 그래서 자본력 그리고 기술인이 있는지 그리고 사무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냥 하나의 것이 실내 건축 면허라고 보시면 일단 돼요. 실내 건축 면허가 있는 곳이면 그 요소들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업체가 오래됐고 탄탄하다라고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외로 네. 그 실내 건축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인테리어 사업체도 네. 많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아, 이것만 해도 제 생각엔 네. 엄청 많이 걸러질 것 같아요. 그쵸. 네. 오프라인을 기반 두지 않고 온라인만 하는 곳은 조금 이렇게 거르고 네. 실내 건축 면허 있는 곳을 찾으면 기본적으로 그 크게 사기당할 일은 진짜 거의 없겠다. 없으실 것 같아요. 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필수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시고, 그리고 계약서 작성 이전에 견적서 자체를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되세요. 저도 이런 말씀 듣기 전에는 아 뭐 계약서는 뭐 나중에 차츰차츰 이렇게 얘기하면 네. 모르는 입장에서는 아 그런가 보다 이 업계가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 사실 때 예를 들면 한 5천만 원 내고 사시잖아요. 계약서 없이 내가 몇 월 며칠까지 보내줄게, 5천만 원 보내.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한테 보내실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왜 신뢰하고 우리가 이제 믿을 수밖에 없냐면, 일단 우리 집에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몇 번 계속 만나요. 신뢰를 쌓는 거죠. 계약서 중요하지 않아. 내 경험도 굉장히 많고, 아 잘해줄게. 계약서가 다가 아니에요. 내 여기 한 집이 뭐 몇십 집인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사람을 홀리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한두 번 얘기 계속 듣다 보면 아 그런가? 맞아, 계약서가 중요한 건 아니야. 이 사장님이 여기 아파트에 한 사례가 이렇게 많다는데, 사실 보신 건 아니잖아요. 많다는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서 작성이 또 중요한 이유는 사기도 사기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좀 그걸 어느 정도 유연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욕실 공사 통으로 뭐 500만 원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사고 싶은 변기는 뭐가 들어가는 건지, 수전은 어떤 걸 쓰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500만 원에 그 수전이 10만 원짜리인지 20만 원짜리인지, 그래서 그게 궁금한 거죠, 고객 입장에서. 그래 왜 안 된다고 하는지. 분쟁을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근데 계약서에 그게 어떤 게 몇 개 들어가고 이게 나와 네. 있으면 네. 명확하니까. 명확하죠. 첨부된 견적서가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라 하면은 이 공사를 진행하겠다라는 이제 계약서인 거고, 네. 그 공사의 내역에 대한 내역서, 견적서가 반드시 첨부가 되어야 해요. 왜냐면 내역이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이제 상세하게 이제 적혀 있는 게 좋다. 계약서에 혹시 또 필수 항목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거. 있죠. 일단은 공사하시는 곳 위치나 주소, 어디를 공사할지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사 시작일, 준공일, 공사 끝나는 날. 네, 이거는 꼭 나와 있으셔야 되고, 왜 나와 있어야 되냐면, 시작은 보통 잘 해주세요, 보통은. 근데 이제 끝나는 날을 못 지켜서 이제 이사를 못 들어가거나, 또 영업장이면 이제 영업을 못 하거나 손해가 막심한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계약하실 때 공사 시작일과 준공일, 이 필수로 적혀 있으셔야 되고, AS 기간. AS 기간. 네, 이것도 보통은 이제 1년을 무상으로 하는데, 그냥 그렇게 적혀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없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또 지체보상금이라고 해서 준공일이랑 이제 관련된 건데, 준공일을 못 지켰을 때 업체가 지체보상금에 대한 이제 기준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공사가 계속 지연될 때 맞아요. 얼마나 보상이 네, 될지. 네, 그런 것들이 꼭 써 있어야 하고, 공사 대금, 그냥 얼마짜리 공사인지 아예 그게 안 적혀 있는 계약서도 있어요. 그냥 이 업체랑 나랑 계약을 했다. 근데 얼마인지 안 써 있으면 계약서에 없는데요? 구두상으로 우리가 했는데 공사가 너무 어려워요. 네, 공사 너무 어렵고 여기 상황이 만만치 않아요. 이러면 이제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지만 되게 놓치시는 것 같아요. 공사 대금 꼭 써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대금을 언제 납부하는 건지. 왜냐면 결론적으로 돈 필요해요, 자재 사야 돼요 하면 이제 앞전에 다 드리게 되면 아까 제가 갑가을이 또 바뀔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대금의 지급 시기도 분명하게 그 날짜로 써서 드리는 게 사실 제일 좋고, 그거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었을 때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진짜? 이런 생각이 딱 들다가도 또 생각해보니까 내가 만약 이 얘기를 안 듣고 그냥 가면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네 잘해주세요 네. 이러다가 그냥 서명할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사기 사례가 많은 거잖아요. 또 한 가지, 혹시 또 가능하면 공정표 받으시는 거 되게 추천드려요. 공정표는 그냥 공사의 순서표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이제 문의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왜 오늘 목공사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중도금도 조금 조율해서 날짜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게 전혀 없으면 그냥 아무튼 끝내드릴게요. 알아서 해드릴게요. 아니 당장 내일 이사인데 내일까지 다 해드릴게요. 막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말 같지만 이거 진짜 저 이런 말 들어봤어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제 주변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일반인 입장에서 순서를 잘 모르시잖아요. 언제 뭘 하는지 모르니까 해드린다니까요?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하기는 하는데 왜 진행이 안 되지?
무슨 공사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막 이렇게 혼란이 오시는데 보통 공정표를 가지고 계시면 그래도 그거에 어느 정도 준하게 기준이 있으니까 그것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간혹가다 고객 입장에서는 뭐 사기다 아니다 뭐 업체는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사기까지는 아니고 퀄리티의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업체에서는 공사에 대한 어떤 내용은 다 이제 진행을 했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퀄리티가 아니다. 이게 너무나 다르다. 막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판단하는 기준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싸고 아주 좋은 거는 과연 있을까? 아 그쵸, 싸고 좋은 걸 우리는 원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데 뭐 찾아보면 가성비 좋은 업체는 당연히 있겠지만 싼데 아주 좋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업체를 선정하실 때 내가 이 집에 이제 싸게만 공사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퀄리티나 조금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있는 건지를 맞춰서 이제 업체 선정을 하시고, 퀄리티 문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간혹 가다가 이제 동네에 계신 인테리어 업체, 디자인 업체는 아니고 수리 업체 사장님께서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럼으로써 인건비 절약이 되고 그럼으로써 퀄리티가 좀 낮아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혼자서 보통은 뭐 철거부터 시작해서 목공사, 페인트, 도배, 가구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퀄리티가 낮아지는데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그래도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2천, 3천, 4천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근데 분명할 것은 비교하다 보면 그렇게 싼 업체는 업체를 사용하지 않고 업체 사장님이 직접 다 하시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거는 사기까지는 아닌데 이제 퀄리티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어요. 가격을 낮추다 보면은 보통 동네에서 이제 올라운더로 그냥 모든 걸 다 하시는 업체 사장님들이 계시는데 보통은 각 파트별로 전문 업체를 따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보통은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아닌 업체도 있지만 아닌 업체는 퀄리티가 그만큼 덜 나온다는 걸 인지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진짜 분쟁의 소지가 일어나기 때문에 집의 특징에 따라서, 아니면 내가 잠깐 살 집이다 뭐 이러면 사실은 좀 저렴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본인의 예산과 목적에 맞게 찾아야겠네요. 계약금이나 착수금을 과하게 요청하시는 업체는 이거 진짜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착수금이라는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업체마다 틀린 거라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냥 저희는 계약금을 받고 공사하는 도중에 중도금을 2번에 나눠서 받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착수금이라고 해서 공사 시작 전에 받으시는 업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받으실 수 있겠지만 그걸 과하게 막 40%, 50%, 어떤 데는 뭐 60, 70% 이상 받으시는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냥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뭐 우리는 원래 그렇게 해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보통 평균적인 어떤 업체의 율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요구하시면 조절이 가능한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그쵸. 왜 그런지는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요, 그냥 설명드리면 계약금이 있으면 사실 자재비는 충분하거든요. 근데 왜 착수금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계약금으로 사실은 돼요, 자재를 구매할 비용이.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아닌 데도 있겠지만 이제 사기를 치려는 업체라고 하면 계약금 벌써 딴 데 쓰신 거예요. 돈이 없죠. 그러니까 착수금을 받아야지 또 물건을 사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연속이거든요. 앞에 공사에 돈이 들어가고 또 내 공사에 다른 사람의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정상적인 업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아요. 이런 경우 있어요. 날짜대로 안 지키시고, 근데 그 계약금 착수금도 날짜대로 지키셔서 그냥 받으시면 저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업체의 룰이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갑자기 오늘 뭐 자재를 빨리 사야지 자재가 싸다 이런 경우 있어요. 건축 현장에서 이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오늘 뭐 철 가격이 싸다, 뭐 레미콘이 오늘 돈을 넣어야 싸다, 빨리 몇 천만 원 넣으세요,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그럼 또 이제 그런가? 이렇게 하고 그냥 넣으세요. 근데 제 생각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딴 데 쓰시려는 거죠. 뭐 갑자기 오늘 어떻게 자재가 싸요? 그리고 오늘 싸면 계약금 받으신 걸로 사시면 되잖아요. 본인이 돈이 있는데 그러면 자기도 절감하시려면 자기가 받은 돈으로 하시면 되는데. 빨리 사서 그럼 자기 이윤인데 왜 달라 맞아요. 그래? 그거를 왜 달라 그래? 근데 그러면 또 막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아껴봤자 어차피 우리는 그 금액 안에서 빼주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 또 그러려나? 안 빼주시죠. 싸게 한들 그거에서 안 빼주시겠죠. 어떤 업체가 그거를 이제 정해진 계약서에 있는 금액대로 하시겠죠. 모르겠어요. 그걸 싸게 주시는 굉장히 좋은 업체가 있는지 아니, 그러지 모르겠는데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인 게 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금액대로 보통 진행을 하시죠. 자재 싸게 했으니까 깎아주세요 이랬을 때 계약서 내밀면 할 말이 없네. 그쵸. 그래서 계약서가 중요한 거예요. 내역서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싸게 사시면 업체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저 오늘 미래에 당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막았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일단은 근데 계약하고 나면 계약서를 쓴 동시에 뭐 입금이 되고 나면은 뭐 몇 시간 안에 취소된다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런 건 없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계약금 포기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좀 너무 이제 위험 부담이 크니까 보통 공사 시작 전이라면 잘 업체랑 상의하셔서 이제 계약금을 반환을 받는 게 가장 좋고. 착수하기 전에. 그쵸. 근데 그게 이제 협의가 잘 안 될 때는 이제 이 업체들도 상담도 하고 견적도 되고 디자인도 잡는데 비용이 들어가셨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그 비용 정도를 여쭤보고 그거를 정산해서 나머지 계약금을 받거나 또는 자재를 먼저 준비했다고 한다. 이제 그렇다면은 자재비를 제외한 나머지의 이제 계약금을 받으실 수 있는 게 방법이고 또 만약에 좀 심각한 상황으로 공사 중이다.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현재 진행된 공사까지의 자재비나 인건비를 정산해 달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정표가 필요합니다.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지금이 어떤 공사의 상황인지를 알아야 반이 왔는지 3분의 1이 왔는지를 알고 그럼 총 금액에서 대략적으로 3분의 1만 빼고 다시 절반을 받으시면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공정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나서 공사 중에는 현대까지 진행된 거에서 정리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와, 그러니까 처음 할 때 그 작업이 어떤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안 주시는 업체가 아주 많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걸 중도 파기 못하게 하고 최대한 이 돈을 떼먹으려면 최대한 계약서를 안 쓰고 공정표를 안 주고 처음 이정표를 안 줘야겠네. 아, 그러니까 반대로 그런 분들은 웬만하면 의도가 어쨌든 간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피하는 게 맞겠네요. 맞아요. 왜냐면 정상적인 업체라 하면 사실 그걸 먼저 드려요. 왜냐면은 고객이랑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오히려 그런 계약 파기 사항이 생길 수도 있을 업체 것 같아서 쪽에도 업체가 조심을 해요. 업체가 공정표를 드리고 업체가 거기 리스트에 자재가 뭐가 들어가는지를 오히려 역으로 드리죠. 왜냐면 너무나 과한 걸 요청하시는 간혹 고객도 있으시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업체면 오히려 먼저 주거든요. 네. 제가 네. 사실 이런 거 진짜 잘 못해요. 어디 뭐 옛날 동대문 옷 사러 가도 엄청 덤탱이 쓰고 오고 뭐 사오면은 비교해보면 나만 제일 막 비싸게 사왔고 가장 좋은 케이스가 인테리어다. 너무 금액대가 크잖아요. 저 진짜 이거 강조할게요. 네. 혹시 저 같은 성격 가지신 분들 네. 어렸을 때 옷 다른 친구들보다 비싸게 덤탱이 받거나 아니면 계약서 안 쓰고 나중에 호되게 당했거나 네. 저 핸드폰 사러 갔다가 완전 덤탱이 쓰고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인테리어 하시기 전에 오늘 꿀팁 오늘 이런 영상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체를 한 3-4개 정도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보는 눈이 생겨요. 왜냐면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률도 비슷하고 정상적인 업체라면 뭐 공사 과정도 비슷하고 공정표도 주실 거고 이게 뭔가 다 비슷한데 유독 정에 이끌려서 하시는 업체가 있다거나 뭐 간혹 이상한 업체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한 업체만 절대 받아서 보시지 마시고 몇 개 한번 상담을 해보시면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이거 말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렇구나. 이거 네. 너무 꿀팁 같아요. 왜냐면 사람이 아무리 정이 많고 막 그래도 비슷한데 몇 개 보면 이상한 데는 보여요. 비교가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3군데 이상은 비교를 해보시면 좀 감이 오시지 않을까.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인테리어 업체의 과정을 설명드리면 일단 상담받고 견적을 받은 다음에 계약서를 꼭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나눠서 입금을 하시는 방법으로 전달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업소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계약서 작성을 미루시진 않는지 공정표를 주시는지 그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확인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계약서 작성 필수 내용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계약금과 착수금을 과하게 요청하시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제가 드린 팁이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부분들을 알려드린 것들로 인해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많으니까 제가 알려드린 이 몇 가지 꼭 숙지하셔서 네, 인테리어 올바르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또 주변에 인테리어 이제 시작 전이거나 고민 중이신 분들 계시면 이 영상 좀 지인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